이번에 바이오 책 읽으면서 조금 바이오 쪽 회사를 하고 싶었고 제약 업계에서 삼전이라고 좀 칭해지고 있는 유한양행을 선택하였습니다. 지금 상장 코스피에 되어 있고 업종은 제약 쪽이고 지금 한 시가총액은 4조 정도 되고 주가는 지금 제가 했을 때는 58,000원 정도인데 지금 현재로는 한 62,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펀은 44 정도고 제약 업계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동사는 그 1926 년에 지어졌고 이걸 설립한 게 유일한 박사님이 설립을 하셨는데 어 그 기존에 저희가 전쟁이 일어난 이후로 이제 약을 제대로 공급받기가 되게 힘들어 가지고 그런 제약을 수출을 받아서 그거를 국내에서 판매를 하는 업을 시작했고 지금 주요 판매하는 거는 거의 다 많이 들어봤을 만한 게 락스로는 뭐 유광락스, 뭐 국민 엄마 손이라고 불리는 암티프라젠 그리고 뭐 비콤시나 아니면은 뭐 해피홈에서 판매하는 뭐 티슈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선택한 거는 바이오 쪽이 좀 믿음이 안 가는 게 있어서 오랜 역사로 믿을 수 있고 제약 말고 안정적인 매출이 있어서 어 제약 뭐 신약을 개발하다 실패하더라도 이거를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신약을 개발하다가 실패하게 됐을 때 이거를 조금 바로 공시해 줄 수 있는 투명한 기업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유한양행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매출 규모로 보시면은 지금 약품 비처방약 같은 경우로는 비타민 C나 아니면은 비콤 C나 이런 영양제부터 그런 약들을 보시면 되는 거고 약품 처방약 같은 경우로는 길리어드 사이언스나 이제 어 해외 제약 대기업에서 만든 것들을 국내에서 개량 신약을 해 가지고 국내에서 판매를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생활용품은 뭐 해피홈이나 유한락스로 보시면 되고 에이즈 중간 치료제 원료를 유한화학이라는 어 그 자회사에서 받아서 해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 비처방약에서 영양제랑 비콤씨, 안티프라젠이나 생활용품들이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 가지고 이번 연도에는 한 40%가 또 성장했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업들뿐만 아니라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으로 해 가지고 단기간에 성과를 내고 있으면서 지금 바이오 벤처들 좀 투자를 해서 15 년부터 20 년까지는 한 2,400억 정도로 해서 기존에는 뭐 영양제나 아니면 해외에서 만든 약들을 판매하는 기업 아니면 생활용품을 파는 기업에서 신약을 만드는 제약 기업으로 좀 체질을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좀 전망받는 게 레이저 티닙이라고 그 비소 폐암 쪽 하는 표적 항암제인데 이게 2018 년도에 얀센과 협업이 돼서 총 계약금을 1조 4천억 정도로 지금 해서 미국 FDA에서는 지금 3 상을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고 지금 약품 처방약으로 해서 지금 파이프라인으로 지금 유한양행이 많이 하는 거는 항암제랑 대사질환이랑 그리고 중추실험계 질환 쪽을 좀 3대 질환 쪽으로 해서 R&D를 좀 집중하고 있고 어 지금 판매하는 거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라이센스 수익이라는 게 이게 기술 수출해서 받는 게 지금 어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9.9% 까지 올라왔고 기존에 있던 뭐 생활 건강에서 락스나 세제 부분들이 9.1% 그리고 제약회사 그 비처방이랑 처방으로 하는 약품 쪽에서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의약약품 쪽은 거의 들어보셨던 게 코프 시럽이나 비콘치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생활용품은 거의 락스 쪽 보시면 됩니다. AHC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 쪽 관련된 동물한테 뭐
그 동식물들한테 조금 영양제나 이런 부분들로 보시면 되고, 수출 쪽은 에이즈 치료제를 만든 것보다는 그 원료로 하는 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만드는 게 유한화학이라고 있어서 이쪽에서 만든 거를 자회사 쪽에 만든 것을 판매하고 있어서 같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신기한 게, 유한양행 같은 경우로는 유일한 박사님이 처음 초대 그 창업주로 해서 유한양행을 만들고, 어 유한양행 같은 경우로는 계속 그 대표가 바뀐 이유는, 유한양행이 유일한 박사 이제 창업주가 돌아가고 나서 가족 경영을 안 하기로 하고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기로 하고 나서, 어 지금 그 평사원부터 다닌 사람들이 이제 부회장이 되고 회장이 되는 방식으로 선출이 되고 있으면서 3년 임기로 하고 연임까지 가능해서 최대 6 년까지 해서 지금 대표자가 많이 바뀌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전통을 유지해 오고 있으면서, 지금 그 경영인 모두 다 평사원 출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유한은행에서 지금 제약 쪽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로는 1 위로 지금 보시면 되고, 그리고 주요 제품에 대한 실적으로는 기존에 있던 이제 비처방 약품 중에서는 뭐 안티프라제나 엘레나 같은 경우는 그 임산부도 먹을 수 있는 유산균으로 해서 만든 영양제로 보시면 되고, 비콤시나 이런 비처방 약들이 어 매출이 나오고 있고, 처방전 자체는 이제 계량 신약으로 해서 만들어진 약품들을 판매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어 약품을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 계량신약 같은 경우로는 뭐 길리어드 사이언스나 화이자 이런 곳에서 만든 약품 자체를 한국에서 그거를 계량해 가지고 한국에서 그 업체에 대해서 판매권을 갖고 와서 한국에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판매하던 약들은 크게 달라진 게 없어 가지고 거의 기본적인 판매량이나 매출은 거의 비슷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유한양행에서 이제 그 오래된 기업이어서 체질 변화를 하면서 집중해야 될 부분은, 저는 좀 라이센스 아웃이라 그래서 해외 이제 굴지의 대기업이랑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해서 계약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가장 주목받는 게 얀센이랑 레락자라 그래서 레이저 티닙 이 부분인데, 어 이게 그 잠시만요. 어 이게 그 비소 폐암 관련돼 가지고 어 하고 있고, 지금 FDA에서 지금 3 상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학회나 이쪽에서 발표를 했을 때 결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로는 3 상까지 잘 진행이 되고, 이번에 미국에서 혁신 치료제까지 지정이 되면은 빠르면은 내년 하반기 정도에 출시가 허가가 돼서 출시까지도 될 수 있다고 좀 전망을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이 레락자 이 레이저 티닙을 되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 말고도 지금 해외 기업과 쪼끔 계약이 된 게 길리어드 사이언스나 베링거라 그래서 독일 기업과 해서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 자세한 계약 내용이나 품목들은 아래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주요 지금 혁신 파이프라인에서 지금 해외 쪽이랑 계약이 실제로 된 거로는 이제 이렇게 물품들을 파이프라인들을 볼 수 있고,
이제 비소 폐암 쪽으로 해서 단독으로 해서는 3 상을 또 진행 중이고, 지금 한국에서는 조건부 허가를 해서 지금 실제로도 2차 치료제로서 지금 이거를 치료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얀센이랑 그 안 아만티납이라고 그러는 그 약이랑 병용 치료를 하면은 항체가 생기는 확률이 더 많이 좀 효과가 좋아 가지고 이것도 3 상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개가 모두 효과가 좋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지금 되게 전망이 좋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퇴행성 디스크나 아니면은 그 지방 알콘성 간염하는 그거를 베링거랑 딜리어드 사이언스에 모두 지금 계약을 했고, 이 지방 간염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40조 원의 시장이라서 이 부분들이 조금 크고, 지금 유럽에서는 이번 하반기 정도에 일상을 시작한다 그래서 마일스톤에 대한 수익을 또 얻을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쪼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으로는 지금 표적 칠함제랑 아니면은 큰 회사들은 플랫폼 기술, 어 개량 신약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랑 해서 파이프라인이 어떤 거냐면은 개발하고 있는 신약을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약이 원래는 15 년에는 14 개였는데 21 년에는 30 개까지 올라 가지고 지금 빠르게 파이프라인을 늘리고 신약 개발을 빠르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들어오는 수익에 대해서는 R&D로 어 다시 투자해서 이거를 더 키우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2019 년만 하더라도 원래 9.1% 밖에 안 됐는데 20 년에 보면은 14%고, 이번 연도에도 R&D 투자를 거의 15% 정도 한다고 해 가지고 되게 R&D 버는 돈을 다시 R&D로 투자하고 이걸 신약 개발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체질 개선과 몸집을 되게 키우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통 신문에 나오는 건 다 계약 규모라서 총 계약 규모는 굉장히 큰데, 이게 실제 계약금으로 처음에 받고 전임상 1 상, 2 상, 3 상하고 허가받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어 마일스톤이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수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로 돼 있어 가지고 신문에 나오는 그 수익으로만 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마일스톤이 진행되는 방식이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처음에 신약 개발을 하면서 확정된 계약금을 처음에 받고 전임상, 임상, 허가 신청 이렇게 완료되면은 단계별로 이게 완료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돈을 받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허가돼서 출시가 되게 되면 로열티로 알파로 받는 방식으로 기술 이전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로는 지방 알콘성 간염 같은 경우로는 계약금만 받고 임상을 이제 시작하는 거라서 마일스톤의 수익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해 가지고 지금 국내 기업들이랑 해외 기업들에 대해서 어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거의 뭐 200억 거의 아까 봤던 한 2,800억 정도를 계속 투자하고 있어서 그 기업들이랑 어 계속 가져와서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좀 몸집을 키우고 있는데, 이번에 만든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에도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진행을 한 거라서, 그게 한국의 뭐 오스코텍이랑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레이저 티닙이란 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좀 되게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국내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저 티닙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면은 이게 이전에 이게 티그리소라 그래서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이제 만든 치료제인데 이게 레이저 티닙과 거의 비슷한 효능을 내고 있는 표적 항암제인데 이제 티그리소는 이미 뭐 3상까지 나와서 이거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제 티그리소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내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거를 내성을 가진 사람들한테 치료하기 위한 2차 치료제가 따로 없어 가지고 그 표적 항암제로서 지금 레락자가 좀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얀센과에서 아미티nap이랑 같이 했을 때 티그리스보다 그 효과가 훨씬 더 좋아 가지고 이게 미국에서 FDA에서 모두 승인을 받게 되면은 티그리스보다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차 치료제라 그래서 시장이 작은 게 아니라 지금 보통 기대하는 게 한 6조 정도의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장 자체는 되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제약사로서 지금 레락자를 이번에 이제 국내에는 출시를 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3 상을 하게 되면 뭐 3 상에 대한 마일스톤에 대한 수익도 얻게 되고 허가를 받게 되면 마일스톤의 수익이 뭐 늦으면 내년 정도, 더 늦으면 내후년 정도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로열티까지 받게 되면은 쪼끔 그 레이저 티닙 부분 레락자에 대해서 조금 수익이 많이 개선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후 진행되는 그 기술 수출의 건수가 점점 더 늘어가고 있어 가지고 그 이제 라이센스로 벌어들인 수익이 좀 많이 늘어가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약마다 그러고 처방전마다 시장이 좀 달라서 아래에서 그 자세한 설명들은 나와 있어서 아래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최대 경쟁사가 원래는 그 보통은 한미약품이랑 대웅제약인데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로는 기술 수출을 많이 하긴 하지만 약간 한미약품 같은 경우로는 늑장 공시하거나 이래 가지고 좀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좀 신뢰성이나 이런 게 좀 믿음이 안 가서 그리고 대웅제약 같은 경우로는 아직은 기술 수출이나 이런 R&D 투자하고 이런 게 지금 유한양행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서 지금 유한양행 쪽을 좀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한양행에서 기대했던 게 원래는 그 삼상이 이게 그 승인하는 게 72% 였는데 최근에 뭐 92% 까지 상향을 하면서 좀 성공 확률을 되게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CEO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쪼끔 거의 말이 안 되는 기업인데 책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더 내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거의 여러 번 받았는데도 이보다 깨끗한 기업이 없다고 할 정도로 되게 좀 청렴하고 ESG에 맞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매출액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지금 체질 개선 중이라서 이런 매출이나 효과보다는 지금 레이저 티닙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유럽 종합학회에서 발표를 최근에 했었는데 효과가 되게 좋다고 또 나와 가지고 지금 삼상은 아직 이게 허가를 해 줄진 모르겠는데 지금 되게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좋아도 사실 임상 3 상은 거의 아무도 모른다고 할 정도로 해서 효과는 보통 임상 3 상까지 오면은 다 증명이 되지만 어떤 부작용이 나와서 중지가 될지 몰라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바이오 투자하면은 이런 리스크는 무조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다른 기업들보다는 좀 투명하게 공시를 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어 되게 저는 그래도 이게 실패하더라도 다른 것들이 지금 투자를 하는 파이프라인이 많아서 좀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유한연행 같은 경우로는 2016 년부터 2020 년도까지 무상증자를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도 지금 보통 주당 0.05면 5%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번 연도도 할 거로 기대되고 있고, 그러면은 이게 5% 에다가 이제 현금 배당률에서 0.6%라 그래도 하면은 한 거의 6% 정도 이득을 보는 거라서 쪼끔 주가도 지금 많이 내려오고 해서 쪼끔 되게 매력적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걸 좀 사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 쪼끔 바이오 쪽에서는 되게 사실 리스크가 되게 엄청 큰데, 유한연행 같은 경우로는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신약 개발하고 있어 가지고 매출이나 아니면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크게 개선될 가능성도 되게 크다고 생각이 들고, 바이오도 저는 가장 문제된 게 도덕성이랑 신뢰성인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큰데, 이거는 다른 기업들보다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생각해 주고 국민의 입장에서 좀 많이 생각하는 기업이어서 어 가시적으로는 저희가 투자를 했을 때 이거를 뭐 한미약품이나 이런 식으로 늑장 공시나 이런 부분들은 없을 거라고 좀 기대하고 있어 가지고 바이오 쪽 섹터를 한번 가져가고 싶으면은 한미약품 정도는 어느 정도 그냥 국내에서 코스피를 사면 삼성전자를 가져가듯이 바이오 섹터에서 유한연행을 조금씩 가져가는 게 좀 좋다고 생각 들어서 지금 가격도 어 지금 한 62,000원 정도인데 가격도 되게 매력적인 가격 부분이라서 조금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임상 원래 실험을 하면은 거의 10년 걸리는데, 이게 좀 간소화시키면서 시간을 좀 단축시키려고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 FDA가 원래는 3상 하면은 되게 오래 걸리는데 혁신 치료제라고 지정이 될 것 같은 지금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번 하반기에 지정이 되면은 내년 상반기 아니면 진짜 한 6월 정도, 5월 정도면 거의 출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쪼끔 간소화가 되고 있는 게 좀 많아서 좀 많은 약품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해서 미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쪼금씩 모아가면은 어 되게 좋은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이오 투자는 사실 이런 되게 중요한 게 임상 결과가 좀 중요하고, 어떻게 학회나 이런 거에서 발표한 것들이 중요해서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약품 중에서 지금 레락자라 그래서 이게 아까 전에 레이저 티닙인데 지금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24 년도에 돼서 한 6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시장 자체가 지금 거의 보시면은 모든 약품들이 거의 다 웬만하면은 6조, 10조, 시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사람들이 다 바이오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판매하고 있는 게 우선 대략적으로 보여 드리면은
어 지금 그 유한양행에서 지금 파이프라인으로 해서 실제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약품 그 파이프라인 제약인데 어 지금 이렇게 쭉 보시기만 하더라도 거의 한 30개 정도를 거의 하고 있어 가지고 어 지금 30개 중에서 위에 있는 주요 마일스톤 같은 경우는 실제 기술 이전을 한 거라서 이런 식으로 지금 기술 이전하는 게 점점 늘어나고 얀센이나 굵직한 해외 대기업과 연계를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 쪼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모두 설명드리기는 좀 많아 가지고 우선은 그 레이저 티닙이랑 그리고 비알콩성 간염만 설명드리는데 이제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로는 티그리소랑 이게 제가 길리어드 사이언스라고 잘못 말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만든 티그리소랑 경쟁 상품이고 지금 3 상을 진행하고 있고 2024 년에는 시장 규모가 한 6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알코올성 지방 감염 같은 경우로는 베링거 잉글하임사라는 독일 쪽 회사에 기술 수출하였고 그리고 전 임상까지는 완료했고 유럽 임상 1 상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이번 하반기 아니면은 말 정도에 진행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럼 마일스톤 수익으로 이번 연도 아니면 내년 초 정도에 잡힐 예상이고 비알콘성 간염은 다른 시장 규모보다 좀 규모가 커 가지고 30조 원으로 예상되고 이게 비알코올성 간염으로 해 가지고 길리어드 사이언스랑도 계약을 해 놨는데 그거는 같은 약품을 한 건 아니고 다른 물질로 된 거라서 효과는 같지만 다른 물질로 돼서 둘이 동시에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심 있는 품목이나 이런 것들이 아래에 있는데 이게 너무 많아 가지고 보시다가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면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Q&A에서 지금 드린 게 지금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로는 레이저 티닙의 이제 그 기존에 나온 게 타그리소인데 타그리소 대체율이 얼마나 되고 어 이게 그래서 국내 전체 이게 찾아봤는데 국내 전체 시장 규모 같은 경우로는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다음 단계로 보고 있는 사실 FDA에서 3 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허가를 받고 나서 그때 시장이 좀 많이 커질 것 같아서 그 이후로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얀센이랑 같이 협업해서 아미반 탄압이라는 걸 했을 때 효과가 좋아서 이걸 같이 하는 걸로 해서 티거리스보다는 더 나을 거로 좀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안정적인 제약회사에서 이제 신약 쪽 하고 있는데 좀 리스크가 확실히 그 신약 개발 같은 경우로는 많은데 이거는 신약 개발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같이 돌고 있어 가지고 좀 리스크가 분산이 좀 되고 있고 좀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이 부분은 그 질문을 못 봤었는데 이거는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좀 안정적인 산업 구조로 돼서 R&D를 집중할 수 있는 구조고 그리고 매출에 대한 것들을 어 2020 년도에 15% 거의 이상을 다시 투자해서 R&D를 키우고 있는 구조라서 좀 다른 그 제약회사들보다는 빠르게 되게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비처방약이나 생활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접는 시장이 그대로인 게 아니라 그러고 2019 년에는 덴탈 사업이라 그래서
덴탈 사업 쪽까지도 확장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 덴탈 사업 쪽은 그 독일의 그 1위 임플란트 회사랑 협업을 해 가지고 해외 쪽까지 지금 확장을 하고 있고 어 그리고 기존에 있던 생활용품도 해피홈으로 브랜드화해 가지고 매출까지 좀 확장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라서 좀 다른 쪽이랑 경쟁을 했을 때 기존에 있는 그 탄탄한 기반이 있어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됐을 때 좀 더 경쟁력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현대 그 레이저 티닙이 상용화됐을 때 예상되는 매출이나 이익이 이게 지금 현대차 그 증권의 리포트로 기준으로 보면은 21 년엔 60억, 22 년엔 350억, 뭐 23년 500억, 뭐 750억, 25 년에는 1,100억 정도로 쪼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는 이사 2차 마일스톤까지 1,300억 정도를 받았고 삼성이랑 허가받으면 추가적으로 이제 좀 돈을 더 받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24 년에 한 664 억이랑 이 정도 금액이 한 4,300억 정도를 더 받는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선 가장 저는 상용화됐을 때 매출이 좀 높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는 저는 이제 임상 1 상을 시작하는 그 비알콘성 지방 감염 쪽 부분들이고 그래서 길리어드 사이언스랑 베링거랑 모두 기술 이전을 모두 계약했고 좀 그 위에 있는 그 비소 폐암 쪽보다 시장도 크고 해서 좀 되게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1 년에 그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거 사유는 이제 그 유한양행이나 제약회사들이 대손 충당금으로 해서 못 받는 돈들을 악재를 좀 털고 가고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쪼끔 그 회계에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4 년마다 바뀌는 거는 좀 되게 이상적인 스타일 그 선출이 되고 있어서 CEO 모두 평사원 출신으로 해서 임기 3 년에 최대 6년 해서 가는 구조로 해서 조금 많이 바뀌고 있는 구조인데 기존에 다니고 있던 사람으로 되고 있어 가지고 사실 저는 쪼금 되게 이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장기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유한예능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정통으로 하고 있어서 전 장기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약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시죠. 네. 질문은 아니고 그 제가 그냥 다른 데서 봤는데 제가 레이저 티닙이 아미반 탄압하고 해서 병용 임상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타그리소랑 직접 비교하는 임상도 같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예 시장을 대체하는 것까지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맞아요. 그게 그 타그리소랑 그냥 레이저 티닙만 비교했을 때는 거의 효능이 거의 같고 항체 형성되는 비율이 거의 같아요. 근데 이제 얀센에서 이제 아미반 탄입까지 하면은 그게 거의 제가 그 퍼센트까진 못 봤는데 거의 엄청 높아지는 거의 몇 배 이상 높아졌나? 되게 높아져 가지고 그게 허가가 되면은 타그리소보다는 훨씬 더 좀 효능이 좋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로는 타그리소 일상에 있는 그 사람들 내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 타겟층만 잡아도 지금 이게 시장 자체가 좀 잡기 힘든데 지금 증권사에서 보통 잡는 거는 한 2조 정도 시장이라고 또 보더라고요. 그 내성이 있는 사람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 시장만 공략이 되더라도 조금 되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약간 비슷한데 이제 성공 확률이 좀 낮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아미반타맙이랑 랭라자 3상 결과 같은 게 좀 나쁘게 나오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좀 저도 바이오를 잘 몰라서
보통 이제 이상에서 팔아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3상까지 갔을 때 3상 결과가 나쁘게 되면 어떨지 그런 거랑 이제 파이프라인 보게 되면 이제 내시 후보 물질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네. 임상 일상이 진입이 지연되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될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제품이 이제 결국은 나와야 되는데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 이제 마케팅을 해서 이제 그 의약업에 계신 분들이 그걸 쓰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한국의 그 이제 그 신생 업체가 만들어낸 약, 그러니까 글로벌 업체가 만들어낸 약이 아니라 한국의 신생 업체가 만들어낸 약인데 쓰시게 하려면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어떤 마케팅 비용을 지출해야 될 텐데 그런 거 요렇게 세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지금 바이오 쪽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예, 저도 네. 저도 그래서 질문하는 저도 참. 이번에 발표를 약간 너무 중구난방을 해가지고 너무 어렸을 텐데, 저도 이게 사실 3상 같은 경우로는 보통은 3상까지 오면 효과는 거의 다 증명이 된 거라서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몰라서 보통 3상에 팔라는 게, 이게 거의 퍼센트가 통과할 게 한 60% 정도였나? 70% 정도였던 것 같아가지고, 이게 사실 지금은 효과가 뭐 티그리스로보단 효과가 좋다고 보더라도 사실 이제 3상을 그 지원자를 모아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이게 되게 어렵긴 합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바이오 쪽이, 그래서 근데 좀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좀 있어서 그런 게 좀 리스크가 좀 분할이 되지 않나. 그리고 사실 제가 좀 네. 생각하는 게 항암제 같은 경우는 좀 다르긴 한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임상 환자를 바이오 업체들이 전부 못 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항암제 같은 게 이제 절박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임상 환자 구하시는 게 어렵지가 않았었는데 기타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임상이 진행이 다 올스탑이 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내년부터 이제 컨택트가 시작이 되면 내년부터 이제 사실 재시작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될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어 근데 제가 이게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어가지고 우선은 말씀드리는데, 이게 저도 한번 더 찾아보고 공유를 다시 드릴 텐데, 임상 근데 지금 현재로도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미국 같은 그 FDA에서 지금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로는 그 대상자들을 모두 모집을 해가지고 모집까지는 다 완료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게 사실 네. 아까 오스코텍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오스코텍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상 결과 발표하고 급 추락한 이후에 네. 국내에서 조건부 허가 나오고 또 추락하고 추락이란다. 이제 장기 횡보한 이후에 이제 또 추락을 해버린 그 대표적인. 근데 그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 임상 결과가 좋았거든요. 네. 오스코텍이.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는 게 이 너무 빠져서 네. 가격 메리트상 이제 상승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바이오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레이저 티닙이랑 그 오스코텍이랑 유한양에 대해서 저는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근데 퀘스천이 너무 많은 거죠. 네. 제가 그런 조금 것처럼 너무 아는데 장기화라 그랬고 횡보도 너무 장기로 했고 좋은 호재는 다 나왔고 임상 결과까지 좋았는데 오스코텍이 너무 주가는 뭐 엄청 안 좋은 상황이고. 제가 조금 아는 부분은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예, 잘 모르는데 예, 보통 가치 평가할 때 임상 1상 정도에 들어가면 시장 규모에서 뭐 20%인가 25% 정도를 매기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애널들도 그런 기준이 좀 생겨서 시장 규모 대비 임상 1상이면 성공률을 어느 정도 따져서 뭐 20%든지 25%도 하고 임상 2상 들어가면 한 50%
70% 정도, 3상까지 들어가면 뭐 70% 정도 높여서 해서 그 밸류를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그 떨어진 이유는 그 레이저 티닙은 상당히 괜찮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사실 국내에서 임상했을 때 결과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네.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네. 저는 생각하는데, 다만 다른 그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했는데 그게 실패가 됐어요, 오스코텍은. 근데 그 아. 영향력에서 떨어졌는데 지금까지 계속 떨어져서 되고 있고, 레이저 티닙에 대해서는 그 괜찮은데 바이오 전반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오스코텍 저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터디하니까 네, 이렇게 네. 서로 간에 집단지성이 좋네요. 그러니까요. 다른 분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고. 사실 저는 유한양행 좀 오래 갖고 있어가지고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 레이저 티닙은 될 겁니다. 지금 확률이 92%로 지금 예측하고 네. 있거든요. 바이오 거기에서. 그리고 아마 상당히 지금 또 유한양행 자체가 그거를 과대하거나 부풀려 발표하는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바이오 하시는 분이 유한양행 선택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속일 확률이 되게 낮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이 라이센스 아웃 수출하게 되면은 시장을 다 못 먹잖아요. 사실은 임상을 얀센이 하기 때문에 성공하면은 이게 크게 먹을 수가 없어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무상증자 해 주고 배당 주고 하다 보니까 나름 계속 좀 늘어나는 재미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냥 아까 말씀드린 제약의 삼성전자, 그런 표현이 참 좋으신 표현인 것 같아요. 고런 생각이라면은 가져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